안녕하세요. 네, KBS의 손수희 PD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주제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수업을 들을 것 같아가지고 개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게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사실 모두가 자기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장면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런 장면들 때문에 그 장면들을 이어붙여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특히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데 보시면 결정적 장면이라는 코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결정적 순간, 결정적 장면 이런 단어가 조금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브레송의 사진집 제목이었죠. 사실은 여기서 불화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달아나는 이미지들이란 뜻이 원래 결정적 순간 전에,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이거였죠. 근데 달아나는 이미지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노점상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하다가 경찰이 뜨면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달아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게 달아나는 이미지들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브레송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달아나는 이미지들을 포착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과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의 뜻은 거기에서 비롯됐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예상을 할 수 있듯이 사실 사진을 찍는다는 게 렌즈에 맺히는 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은근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모든 움직임을 다 찍을 수는 없는데, 너무나 어떤 순간 기가 막히게 누가 주신 선물처럼 어떤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거는 연출을 하려고 해도 그 순간이 나올 수 없겠다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브레송은 사진 작가였으니까 사진 예술의 핵심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개념이 결국 그러니까 어떤 우연을 제대로 포착하는 그 순간이 어떤 예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만 들으면 사실 어느 정도로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었는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1932년 작품이거든요. 생 라자르 역 뒤에서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어떤 남자가 물 웅덩이 위를 뛰어가고 있는데 두 발이 이 땅 위에 둘 다 떠 있죠. 그리고 이 순간을 포착하는 건 좀 신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되게 좀 독특한 순간이라고 느껴지냐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저 뒤쪽에 앞에 남자 말고요. 뒤에 약간 울타리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무희처럼 뛰어다니는 여자의 이미지가 혹시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지금 뛰어가는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과 약간 반대, 좌우 반전인 것처럼 대칭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의도하고 찍은 게 아닐 텐데, 분명히. 근데 어떻게 구도를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았을 텐데 이런 순간을 포착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리고 브레송의 사진집에는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찍으려고 하면 찍기가 힘든 이런 구도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사실 우연히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 거는 행운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순간을 누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사진을 찍고 뭔가 창작을 하려면 그냥 우연의 순간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냐, 뭔가 행운의 모든 걸 다 기대해야 되는 거냐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사진작가로는 브레송을 소개를 했지만 아니스 바르다라고 얼마 전에 타계하신 누벨버그의 어떤
기수라고 해야 되나요? 데모라고 보통 불리는 네, 영화 감독이자 다큐멘터리도 찍었고 뭐 조형예술, 미술 온갖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은 사실 극영화도 너무 좋은데 2000년대에 이삭 죽는 사람들과 나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상을 탔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마찬가지로 우연의 어떤 순간을 너무나 잘 포착했기 때문인데 그 전과 다르게 사진은 진짜 어떻게 보면 행운, 운이 있어야지 그 순간을 포착해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을 담아내는데 그 카메라 밖에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정은 우연일 수 있겠지만 연출자로서의 뭔가 다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담아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는 그 밀레 이삭 줍기라는 그 그림에서 착안을 한 건데 이게 2000년대에 나온 작품인데요. 농민들이 배고파가지고 남은 이삭을 줍고 그 뒤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의 시절과 이제 2000년대면 사실 뉴 밀레니엄이거든요. 뉴 밀레니엄의 시대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의 의문을 가지고 감자나 아니면 이삭이나 이런 식으로 다 수확하고 남은 것들을 줍는 사람들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삭을 다 수확하고 나서 이삭밭으로 가려고 했는데 촬영을 시작한 그 시기가 이삭이 이미 다 수확이 되고 나서 할 수가 없었던 때여서 감자밭으로 바꿉니다. 이거 우연인 거죠. 근데 감자밭으로 가서 뭐 하트 모양의 감자를 발견한다던가 이런 건 우연이지만 이제 거기서 감자를 줍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주인도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 한 명씩을 따라가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연출자로서의 감각, 그 지난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인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큐멘터리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콘텐츠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데 그렇게 사람에게 질문을 걸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사람의 집으로 따라가는 그 방식이 너무나 흥미롭고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삭 죽는 사람들과 나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뉴 밀레니엄 시대에도 사람들은 누군가 쓰고 남은 물건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아서 폐품을 모아서 예술가처럼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후반에 나오는 어떤 되게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남자가 시장에서 계속 쓰레기로 연명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먹으면서 몰래 이렇게 훔쳐 먹듯이.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밤에 무료로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는 걸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프랑스에 온 이민자들에게 자신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쓰고 버린 그 잉여의 물건들을 그것들로만 연명하는 것이 어떤 약간 자신의 가치관?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일상의 차원보다 조금은 더 굳이 따지자면 고차원이라고 말하기까지 힘든데 전혀 다른 차원이었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남는 시간에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감동적인 지점이었는데 그 사람을 사전에 섭외해서 따라간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우연이지만 이미 이제 이분은 연출을 워낙 많이 해봤고 그런 우연의 순간이 주는 행운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착하는 능력까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네스 바르다의 말 중에는 자기가 뭐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다, 누군가를 만난다, 따라간다, 대화를 건다 이것만 가지고 이런 대의 원칙 속에서도 진짜 주저하지 않고 되게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까지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폐품을 모아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 감독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침 분침이 없는 시계를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버린 의자가 마음에 들어서 집에 갖다 놓고 다시 인테리어로 재탄생을 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버려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버려진 쓰레기가 다시 누군가에게는 다른 의미, 다른 쓸모가 생겨나는 것을 스스로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관찰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약간 자신도 그 중에 한 명처럼 개입을 했다는 게 신기했고 더 다른 차원에서는 본인도 자기는 이미지를 줍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 줍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를 줍는 사람인데 어떻게 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해보인 셈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시침이 없는 시계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서 딱 가지고 왔는데 저건 솔직히 쓸모가 없잖아요. 시계가 시침이 없는데 어떤 쓸모가 있어요, 모두에게. 근데 그 순간 되게 시적인 말을 하죠. 시간은 흐르지 않지만 나는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때는 카메라의 움직임도 굉장히 조금 달라집니다. 약간, 그리고 뭐 갑자기 그 카메라 렌즈 뚜껑이 춤춘다거나 이런 시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생뚱맞은 장면일 수 있는데 이런 맥락과 같이 만나서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이건 되게 신선하고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재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으로 시작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작가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연만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언제 그 행운이 찾아오겠어요. 평생 기다려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신관 8층 편집실에서 편집하고 있을 때 그 편집실 앞에 이렇게 누군가 써붙인 건데, 개떡같이 찍어도 짤때까지 편집하면 된다. 진짜 열받죠. 편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열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으신 분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이제 누군가 화답을 해놨죠. 네, 진짜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가 끝날 때는 조금 다르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맞아요. 개떡까지 찍었는데 살떡까지 편집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지, 편집할 거리라도 있어야지 말이 되게 만들죠. 근데 말이 되게 만드는 건 결국 그 단순히 영상물이나 편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독자니까 어떤 것에 의미를 주고 빼고 내가 이것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장면으로 만드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그럴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우리가 그냥 이력서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과만 측정을 하다 보니 표면 아래의 것들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걸 볼 시간과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은근히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개떡이라고만 그냥 이렇게 버렸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찰떡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시선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뭐냐?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 제가 어쨌든 내가 원해서 혹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어쩌다 보니 등등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도 섞여서 방송국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런 결정적인 장면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일하게 만든, 지금의 일을 하게 만든 여러 가지 약간 결정적인 장면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강의의 제목이 한 번은 결정적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once라는 게 한 번은 이란 뜻인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은 그 빈 벤더스의 책에서 나온 프롤로그인데요. 이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사진으로 시작을 했는데, 촬영하는 순간 사진을 찍는 사람은 카메라에 당연히 찍히지 않죠. 그러니까 카메라 뒤에 있으니까 잡히지 않지만,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그 누군가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담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슈팅이라고 보통 하는데, 촬영을 한다라는 거 했을 때 슈팅이라고 하는데, 슈팅은 엄밀히 말하면 사냥했을 때 총 쏘는 것도 슈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이나 영화 쪽이 약간 군대 용어에서 많이 온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총을 쏘지만, 총을 쏠 때 단순히 어떤 대상을 잡는 것 같지만 총을 쏘는 그 반동으로 그 뒤에 있는, 총 뒤에 있는 자기 자신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관점, 자신의 어떤 생각, 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독일어에는 있대요. 제가 독일어는 잘 몰라서 그게 이제 태도 또는 관점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대하는 고정된 상태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도 카메라 많이 쓰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엄청 많이 찍잖아요. 그냥 막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찍고 싶은 순간,
내가 카메라를 굳이 들게 되는 순간 그 자체가 그렇게 온전히 자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찍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찍는 거고, 그게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으니까 찍게 되는 거고, 그냥 쉽게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태도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은 이러한 영상이 만들어지도록, 모든 태도는 영상이든 사진이든 다 그 안에 관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서문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고 한 번은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그 한 번이 단순히 일회성의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카메라를 항상 맺힌 상만 보거나 보여지는 영상물로만 인식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양옆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인식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사물들은 사진에서 빠져나와 사진을 바라보는 관찰자를 파고들어 영향을 미친다. 또 거꾸로 말하면 뭔가를 찍을 때에 그 사람의 태도나 관점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찍고 나서 그 이후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의 두 눈,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은 다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다만 이것의 매개체가 영상이냐 사진이냐 뭐 어떤 것의 창작물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은 이란 책이고요. 사실은 사진집이어가지고 프롤로그 빼고는 별로 텍스트가 없어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사진집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빈 벤더스의 말이 너무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라는 존재를 조금 창피하지만 여러분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연출자고요.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연찮게도 올해부터는 노조에서 성평등 국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솔직히 말하면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뭐 연출과 강의는 연관성 있을 수 있어요. 연차 좀 차면 제작 수업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석사를 하고 나서 입사를 했다는 전략이 조금 남들과 다른 거고, 이제 그게 표면 아래에 있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 성평등은 보통은 진짜 제작 파트에 있는 사람이 맞지 않아요. 저도 제가 맡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저만의 결정적인 장면과 순간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저한테는 과정인 건데, 그냥 이렇게 딱 세 가지 쭉 떼놓고 봤을 때는 뭐지 저 사람?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럼 제가 처음부터 제일 첫 번째 연출 부분도 돌아가 보자면, 저는 사실 그 극장이 없던 지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세계를 꿈꾸고 그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DVD나 다 파일로, 뭐 DVD도 요즘 거의 안 보죠.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던 시대여서 비디오 대여점이 다 망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저거 모아놓고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 막 사서 모았죠. 지금은 볼 수도 없는 것들을 사서 모았습니다. 왜? 그때는 영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좋아한다라는 감각은 이렇게 물성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디오 대여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설레죠. 그리고 기다렸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움직이는 행동, 움직이는 거 보고 제 자신을 인식하죠. 아, 내가 진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다른 건 이렇게까지 기다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체화된 감각으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뭔가 영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집에 그대로 있고요. 볼 수가 없는 그냥 이제 유품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네, 볼 수 없는 그냥 그건데 추억의 한 켠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살아가지고
아무래도 남들이라고 해봤자 학생이니까 뭐 그렇게 다양성이 있겠어요. 다들 그냥 수업 듣고 숙제하고 과제하고 공부하고 이런 루틴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그 영화 잡지를 구독하고 뭐 출발 비디오 여행에 엽서를 보내가지고 당첨이 돼서 오디오 세트가 학교에 온다거나 뭐 약간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남들의 말을 통해서 저 자신을 인식하게 된 거죠. 아, 너는 진짜 영화 좋아하나 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게 너 부업이냐. 뭐 이런 말도 듣고 계속 뭔가 당첨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숙사 방 같은 것도 되게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때 타이타닉 속에 디카프리오는 죽었죠. 네, 지금 없습니다. 네, 레스트 인 피스인 거죠. 근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방을 꾸며 놓으니까 약간 구별되는 거예요. 남들은 저런 사진 별로 뭐 좋아할 수 있죠. 영화배우 좋아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 뒤에 맥라이언 달력 있고, 그 앞에 디카프리오 있고,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좋아서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걸 저도 재인식하게 되니까 난 진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영화 동아리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동아리에서만 유일하게 제작을 해봐요. 근데 이제 본인이 혼자 제작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들고 장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진짜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동아리 활동을 하면 제작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지 말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필름으로 제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엄청 저한테는 메리트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그 잡지를 보면서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근데 영화를 제작하고 나서 계속 그 길을 가냐 마냐는 사실 그 이후의 문제고 어쨌든 한번 해보자.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mm 필름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네. 결과물이 어땠냐?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때 뭐가 좋았는지의 감정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 영화를 마냥 좋아할 때는 모든 게 다 판타지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행복하고 좋거든요. 근데 직접 제작을 해야 되면 이제 이게 엄청 이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아무도 나를 채찍질하지 않았는데 혼자 난 재능이 없는 것인가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디 데뷔도 안 했는데 혼자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실제로 경험을 해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생소하잖아요. 장비 당연히 못 다루죠. 16mm 처음이고 다뤄보는데 아무리 그 영화의 제작 필름 워크숍 이거 읽어봤자 실제로 만지는 건 처음인데 당연히 실수하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딱 촬영 날짜는 하루. 그러니까 뭐가 잘 되겠어요?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너무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루 만에 딱 장비 빌리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 상황 안에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결정을 내리고 빨리빨리 이거 스케줄 체크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막 장면 하나를 어떻게 연출할까 막 고민하는 장인정신 따위는 거기서는 전혀 발휘하면 안 되죠. 욕 엄청 먹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엄청 땀 흘리면서 한 절반 정도 촬영을 딱 하고 마지막 씬이 이제 아마추어의 시나리오 끝은 항상 이게 봉합이 잘 안 되니까 누군가 한 명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피를 제조하는 걸 제가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조를 해오지 못했어요. 제조법을 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제 조연출이었던 후배가 알아서 그걸 알아오고 제 옆에서 피를 제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전까지는 너무 이 상황이 힘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순간을 그렇게 기다려왔던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그 상황이 왔는데 그게 좋을 거라고만 기대해가지고 막상 해야 되는 노동과 어떤 현장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막 오다 보니까 약간 현실 타격. 그러니까 현타가 딱 왔는데 그 순간 후배가 갑자기 피를 제조하면서 이 정도 농도면 되겠죠? 라고 말을 걸었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고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낀 감정이 솔직히 한 번은 사진에 있어서 영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번은
그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은 여러 번 중첩돼야지 의미를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순간이 되게 드문 순간이고, 내가 이렇게 허투루 시간을 보내도 되는 순간을 나는 지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 그릇과 들끓는 피의 청춘과 약간 연결시킨 그런 글이긴 하지만, 그냥 정말로 제가 쓴 글처럼, 아직은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영화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 이런 거야.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약간 전지전능한 건가? 뭐 약간 자기도 모르는 그냥 그 자뻑 같은 느낌.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뒤섞여서 이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잊히지 않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름 워크숍 하면 딱 마지막 장면, 이 피 제조하는 장면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한 번은 사실 사진에 있어서는 빈 번저스가 말한 대로 그냥 일회성일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상으로 남기 때문에 영원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우리 모두가 빈 번저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성과 집착적이거나 결과 위주의 생각만 하면 뭔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었던 게 이 한 번이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이걸로 모든 게 결정나지 않을 거라는 걸 예감했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역설인 거죠. 그 한 번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살아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잊히지 않는 한 번은 자기 자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게 만드는 것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시도해 봤을 때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영하 작가의 글인데요. 신의 21에 실린 글인데 80년대에 이제 격동의 시기를 맞았던 사람이 본인은 사실은 혁명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뭔가 약간 세상이 변할 듯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비슷하고, 그러니까 혁명은 너무나 영원한 것 같고, 마음속에 이렇게 남들이 품지 않은 엄청난 야망을 품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세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점을 보러 갔더니, 당신은 글을 쓸 운명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나아질 거라고. 근데 이제 사실 이건 운명 애정론 이런 말이 아니라, 저는 약간, 이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을 그 사람이 해줬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기 실현적인 암시 같은 거를 스스로도 하고 싶고 또 남한테도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이걸 해야 되는 운명이야. 뭐 운명까지는 조금 거창할 수 있겠지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해야 된다고까지 굳어지기 그 과정에서는 남들을 통한 자기 인식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도 그런 확신을 계속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현적인 암시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러 점을 보러 갔던 거고 때마침 약간 남에게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글을 쓸 운명이다. 그러면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준 김에 그쪽으로 약간 틀어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 실현적인 암시가 되게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남이 해준 말이지만 제 생각에는 꼭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해도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걸 진짜 못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스스로에게 자기 실현적인 암시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어떤 게 좀 컸냐면요. 저는 이것도 약간 저의 자기 실현적인 암시였는데 이 이미지였어요. 제가 비포 선셋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8년 만에 제시하고 셀리느가 파리에서 마주치는데 셀리느에게 제시가 너가 하는 일이 뭐야? 그랬더니 환경운동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는 진짜 그런 일 하고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너는 그런 일 진짜 할 것 같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셀리느가 맞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난 너무 행운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수많은 다른 장면도 너무 좋았지만 진짜 약간 이런 순간을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자기 실현적 암시는 바로 이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던 친구나 엄청 뭐 오래된 뭐 동기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쳤을 때 너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일 하는구나. 이런 말 하나 듣는 게 뭐 엄청 큰 의미거나 엄청 막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이 이미지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고 저런 순간을 나도 가져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기 신화적 암시는 이거였고 그 결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방송국에 입사를 했고 연출자로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연출에서 연출자가 됐던 프로그램이 노래싸움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아마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추석 특집으로 파일럿을 했다가 정규 편성이 됐다가 MC는 남궁민 씨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카메라 뒤에 서는 사람이니까 자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자료가 많지. 그래서 열심히 뒤져본 결과 매우 젊었을 적 시절의 영상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소리가 안 나오나? 그래서 이렇게 노래 대결을 하고 패한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치가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MC는 남궁민. 네, 요즘 너무 잘 나가죠. 네, 한때 제 프로그램의 MC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로 제가 연출 입봉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동네 예체능이란 프로그램에서는 연경신도 영접했어요. 네, 그리고 뭐 배우 김세현 씨도 나왔었고, 저 빼고 지금 다 남자인데 가려서 그렇지 입이 이만큼 다 찢어져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네, 연출했을 때 이제 당시의 기사였고, 이후에 이제 약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수 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예인들이나 출연진하고 사진 찍을 일이 별로 없어요. 딱히 각 잡고 찍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부장님이 이럴 기회가 없다면서 강제로 앉혀놓고 찍어준 사진이어서 겨우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긴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연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사실 현실은 이런 사진보다 그 현장의 진실을 담고 있는 사진은 이거거든요. 진짜 편집실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 새벽 3시인가 4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밤새 편집을 하다가 저 노트북으로는 자막을 쓰고 있고 진짜 지저분해요. 책상 보세요. 그 칫솔도 있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저기서 떼어놓은 거예요. 마치 감금당한 사람처럼 저기서 꼼짝도 않고 저 자세로. 그러다가 쓰러진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선배가 이제 잠자는 거 보고 사진 찍어준 건데, 저게 일상입니다. 저게 일상이고, 이 일상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을 하다 보면 진짜 좀 약간 헷갈려요. 내가 멀리에 뭐 하고 싶어서 여기 왔었지? 라고 흔들리는 때가 굉장히 많이 찾아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항상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원하는 방식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출을 입봉을 했지만 저 자신의 성향과 너무나 꼭 맞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되게 희소하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 직업이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긴 한데 하고 있진 않거든요. 라고 지금 여기 포스터에 써 있는 문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쨌든 나의 어떤 어릴 적의 결정적인 순간과 장면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긴 했는데 뭐 모든 게 다 원하는 방식대로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매 순간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어떤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당연히 있죠.
특히 뭐 그런 점은 다른 그냥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 뭐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건이나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 원했던 걸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행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네. 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산업과 내 자신의 간극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 지금은 발표에 선언을 했지만 어쨌든 윤영 작가님의 붕대감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연이라는 사람은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꾸며주는 일을 하는 거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근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특히 대부분의 고객이 여자인데 이 거대한 산업에 어디까지가 꼭 필요한 일이고 나는 아름다움에 이 사람들을 억지로 묶어야지만 돈을 버는 거. 이게 자기가 돈을 벌려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과 산업에 대한 회의감 이거 어떨 거예요? 이거 약간 자아와의 괴리.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 옳은 걸까? 어디까지를 용납을 해줄 수 있는 걸까? 그러니까 약간 자아 분열적이긴 하지만 이런 마음이 저는 되게 잘 표현된 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붕대 감기에는 사실 지연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상황에서 느끼는 다른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이런 감정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예능이라는 장르가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것이 꼭 이와 다를 게 없죠. 특히 저는 이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와 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여성 아이돌은 어떤 해야, 그러니까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지켜줘야 팔리는 상품이 되는 거고 남성 아이돌은 그와는 전혀 다른 잣대로 세상이 평가를 해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청률이 중요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 맞춰야 되는 거죠. 제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붕대 감기 속에 지연이 느끼는 그런 지점들을 저도 조금 느끼게 되는 거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 전에 제 이 기사 봤거든요. 그 대종상에서 성별 이렇게 그러니까 성별 배치를 바꿨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는 글인데, 네, 제가 출처 밝혀놨습니다. 조선일보 저 기자 이름, 네, 10월 13일자 기사였고요. 네, 헤드라인은 바로 저거였어요. 남녀가 아니라 연함으로 바뀌어서 약간 명칭이 논란이 됐다. 뭐 논란까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또 이렇게 받아 적어주는 것도 또 다른 논란의 재생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저는 이 중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바꾼 사람 인터뷰가 실렸는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를 의심하고 뒤집을 수 있는 것도 변하다. 그리고 그건 꼭 개혁이라는 게 꼭 엄청 거창하고 거대한 그런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 그 엔터 산업에 있고 어떻게 보면 K컬처 요즘 엄청 인기 많잖아요. K팝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 산업이라는 게 너무나 고정되어 있고 여전히 저는 뭐 인기 있는 사람은 바뀌긴 하지만 그 인기를 얻는 소구 포인트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력을 발견하는 건데 그 매력이라는 게 성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나름 이 대종상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저는 2017년에 이미 자막으로 제 자신을 뽐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뽐냈다기보다 드러낸 적이 있어요. 자, 보통 룰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여자, 남자 동시에 아이돌을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팀, 여자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자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여자를 먼저 내보내기도 하고 뭐 시청률 포인트나 그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남자를 뒤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편집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룰을 설명하거나 뭔가를 설명할 때 남녀 아이돌 이런 식의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소심하죠. 슬래시 있습니다. 저는 연함 아니고 여 슬래시 남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2017년 11월 18일자 방송이었던 것 같고 이 이후에도 제가 몇 번 이런 식으로 자막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재미있는 게 자막 최종
그 쓰고 그걸 검수하는 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여서 이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아, 너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후배들을 만났지만 글 자막을 저렇게 쓴 사람은 없었대요. 근데 저는 굳이 왜 꼭 저렇게 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 왜 안 돼? 이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제가 뭐 여성 아이돌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여성성이라는 것을 다시 재발견한다거나 산업의 어떤 걸 바꿀 수는 당연히 없고, 저는 어쨌든 그 산업의 종사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보려고 약간, 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아무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순간, 모든 프로그램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약간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2020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공동 저자고요. 제 이름은 여기에 숨어 있는데, 제인도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에 실린 글이 제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BTS의 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BTS 관련된 책을 쓰자고 해서 나는 팬이 아닌데? 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왜 팬이 아닌지에 대해서 쓰면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뭘 써야 될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때가 마침 그 아이돌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다음 안녕하세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전에 비하면 업무 강도가 조금 나아졌죠. 그러다 보니 그럼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도입부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BTS가 마치 K컬처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대표 주자죠. 대표 주자인데 K-팝 산업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잘된 몇 명만 조명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칭송을 하다 보면 마치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 이면까지 다 가려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본 결과 이 산업의 현장이라는 것이 약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담은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은 2020년에 됐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세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글의 초반부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봤던 그런 현상이고요. 뭐 뻔히 이거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제작자 입장에서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맞나? 어디까지 진짜 계속 그것을 재생산해야 되나? 라는 자기 성찰? 혹은 변명?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능을 하면서 느낀 건 특히 뭐였냐면, 일단 그 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외모나 뭐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어도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뭐 재미없다고 노잼돌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호명해 주면서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너무 여자 아이돌에게는 그 만들어줄 수 있는 캐릭터의 시장이나 그 약간 관용적인 시선이나 이런 게 너무나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작자로서 혹은 이 산업의 종사자로서 조금 불공평한 면이 당연히 있다. 뭐 세상이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세상이 다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꼭 말을 하고 끝내야 되는 걸까라고 이제 나름의 제 소회를 표현한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 3명이서 같이 글을 썼는데 2명은 저 빼고 다 팬이어서 약간 팬들이 좋아할 만한 글도 있고, 또 약간 그 문화연구자의 시각으로 볼 만한 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유일하게 그나마 BTS를 가까이에서 봤다는 이유로 제작자 입장에서 쓴 글이어서 조금 시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각각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이 재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학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의 쓴 글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책은 그 한국말로 써 있기도 하지만 옆에 영어로도 다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국학 공부하시는 외국인 친구 있으면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썼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K컬처 글로서리라는 책을 또 같이 냈는데 여기에선 제가 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책 설명이 되어 있고 제일 아래에 수희손이라고 제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글로서리가 사전인데 이제 K컬처가 워낙 유명해지는데 대중문화 사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저는 그 알탕이라는 단어 바로 뒤에 그 K컬처 중에 이제 한국의 인디 독립영화 감독들의 약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영화 관련 파트를 이제 또 제 생각을 담아서 쓴 글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명의 여성 감독들의 약진을 예로 들면서 영화 몇 편을 소개를 했는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산실 있는 복도만치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편성 제작부로 옮겼는데 편성 제작부에서는 KBS 독립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거 맡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 맡기 전에 김초희 감독님이 실제로 촬영하러 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쓴 책 바로 밑에 사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드림스 컴퓨로 어쨌든 좋아했던 작품의 감독을 직접 만났고 제가 쓴 책, 제가 언급한 바로 그 포인트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2021년 일이잖아요. 2022년인 지금 현재 저는 그때 맡고 싶어 했던 독립영화관의 PD가 되어 있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열 직관했습니다. 벌스의 김보라 감독과 김초희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확실히 K컬처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2021년 작년에 이제 런던 한국영화풍이라고 해서 포일스라는 서점에서 한류 관련 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기획전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 못 갔지만 이제 쓴 책 2권이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 올해 제가 런던을 갈 일이 있어서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PD협회에서 하는 연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발돼서 갔는데 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이제 이 동네 간 김에 5분인가 10분 정도 남았을 때 엄청 빨리 가가지고 책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경험한 그 한 번이 지금부터는 한 번이 됐어요. 왜냐하면 원스는 일회성의 한 번일 수 있지만 한 번은 그 이후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부터 저에게 한 번은 한 번입니다. 2번, 3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산업과 저 자신 사이에서 느끼는 간극을 이런 식으로 조금 해소를 했던 것 같고 약간 표현을 하고 뭔가 다른 창작물을 또 만들어내고 책이라는 물성을 가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뭔가를 표현하는 방식이 내가 해야만 하는, 내가 속한 방식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독립영화관의 PD고요. 제 이름으로 독립영화관 프로그램이 나갔을 때 이제 제 이름을 제가 직접 집에 있는 TV에 있는 사진 화면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독립영화 감독 인터뷰 같은 걸 했던 때가 그 인천스텔라라고 인터스텔라 패러디한 작품의 백승기 감독 만났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KBS 독립영화관이라는 프로가 금요일 밤에 하니까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근데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은 되게 고마운 프로 중에 하나고 공영방송이 꼭 해야 되는 책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하는 일이 영화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트는 것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KBS 독립영화상이라는 걸 지정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도 속해 있고 정해서 KBS 미디어가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올해 처음 이걸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전에 지원해준 작품들의 명단을 보니까 생각보다 진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KBS 작품들 다 막 고리타분하고 막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이런 그런 이미지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하고 어느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뭔가 선택을 하거나 기회를 줘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또 되게 일을 열심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원작들 보면 보듯이 너에게 가는 길도 퀴어 이야기고 이러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너무 없으면 바로 이렇게 탈락시키고 막 이럴 거라는 선입견이 저조차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작품들 많이 지원을 해줬고, 어떻게 보면은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이쪽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몇천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고, 개봉까지 가냐 마냐를 결정짓는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구나라고 다시금 저 스스로 느꼈고,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얼핏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산업과 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 간극을 인식하고 이거를 해소하는 방식을 찾다 보니 글도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제작 현장이나 어떤 회사의 조직 문화 개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주장을 하고 다닌다거나 막 이렇게 남들 앞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아름아름 제의가 왔어요. 해달라고. 그만큼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집행위원은 노조에서 전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월급이 나와요. 근데 성평등 국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더 이렇게 지정을 하기가, 후임자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작 업무가 너무 힘들면 사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고, 그것 때문에 따로 뭔가가 더 주어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사실 예능 PD이긴 하지만 원래는 시사교양으로 입사를 했고, 중간에 예능 PD 3회 공모로 전환을 한 케이스였고, 그리고 지금은 영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큐레이션 쪽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하는 것만 한 건 아닌데, 물론 가장 오래 있었던 건 예능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그 표면적으로 그냥 연출자고 예능 PD예요 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또 여러 결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강의를 하게 되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책을 쓰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나 탐색, 탐구 정신이라고 봐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사실 예능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책 별로 안 읽을 것 같고, 그냥 대신에 엄청 웃길 것 같고, 뭐 가십 잘할 것 같고, 그건 맞아요. 가십 잘 알아요. 근데 그 예능 PD라고 해서 다들 막 개그 캐릭터는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이미지 많이 가지죠. 웃기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올해 3월부터 그 노조에서도 이런 일을 맡게 돼서 해야 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상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고칠 점들이 막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현실적으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작만 하다가 갑자기 사기 뜯어가지고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되니까 너무 막막하죠. 딱히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어쨌든 나를 성평등국장으로 임명을 했으니 제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KBS 독립영화 그 제작 지원 사업이 은근히 되게 진보적인 성향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회사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작 안내서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제작 안내서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딱히 막 리뉴얼 되진 않아서 아마 지금도 이거를 저희의 제작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실 근데 가이드라인이 착하죠. 그냥 반영되어야 합니다. 간직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런 식이니까 그냥 이거 참고해 주세요. 참고 문헌 같은 건데, 문제는 일선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편집실에 이렇게 놓고 종편실이나 이런데 전혀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일단 없을 수도 있고,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 뭐 딱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국 연수를 갔을 때, PD협회 연수를 갔을 때, BBC는 50대 50 이걸 지키는 게 약간 의무사항이고요. 그걸로 부서 평가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할 때 섭외된 사람을 이제 편하니까 계속 섭외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계속 이게 성별 편향적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성 전문가들을 더 그만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BBC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을 가능한 지켜주세요. 근데 그 밑바닥에서 그냥 50대 50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여성 전문가들을 이렇게 다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구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작진들이 그거를 공유하고 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가능한 여성을 써서 50대 50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도 신기한 점 중에 하나였는데 더 신기한 점 중에 하나는 이들을 미디어 교육까지 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TV에서 말을 잘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TV에 자주 나오는 전문가들은 원하는 말을 잘해주는 사람의 확률이 생각보다 높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뭐 되게 전문가다, 너무 잘 알려져 있다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업계나 학계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않을 확률이 은근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방송 산업은 너무 일주일마다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거나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편집도 너무 힘들고 쓰기가 애매하니까 익숙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면서 여성 전문가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친화적인 수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 게 좋고 카메라랑 눈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고 발성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는 수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50대 50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그렇게 개선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제작자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보완을 해주면 훨씬 더 빨리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되게 조금 놀랬고 저 스스로도 그런 제작자들을 미디어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 못하면 아유 저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지 뭐 라고 그냥 인식하고 다른 사람 찾아서 떠났던 약간 이런 경험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인식의 전환을 해줬던 경험이어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나중에는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의 성평등 국장도 비전임에다가 이렇게 다른 일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것만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들고 저희는 또 이 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실현을 하려면 우리가 또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치들이 있잖아요. 젠더 이슈도 있지만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피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그걸 좀 선점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BBC의 사례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착한 가이드라인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전국 언론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도 너무 이 제작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 보니 새로운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다시 새롭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네, 제가 이제 한 번은 하고 제가 아까 제가 맡은 업무를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BTS 책과 K컬처 글로서리를 쓰기 전에 사실은 아이돌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생겼을 때 제가 2018년에 영국에 갈 일이 생겼었는데 저 스스로 매번 영국을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제 스스로 저의 여행기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서프라제트 여행기라고 명명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2018년이 여성 참정권 운동한 지 100년이 된 100주년 기념 해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그때 이제 커리어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에서도 그렇고 성별 때문에 영향받는 게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약간 조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라는 게 커리어 성과라는 게 나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 안에서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찾아왔어요. 10년 이상 훨씬 지나니까 그런 게 찾아왔는데 이제 막상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을 때는 사실 좀 너무 늦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약간 우리가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사회 시간에서도 너무 짧게 짚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에
투표권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의 일상이나 이야기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뎌왔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 그래서 저 스스로 이름을 저렇게 명명하고, 이제 제가 그때 제인 오스틴과 버지니아 울프와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 샬롯 브론테 이 자매들의 이야기, 그들의 생가를 찾아서 떠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것을 스스로 서프라제트 여행기라고 이름 붙였어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이제 런던 포트레이트 갤러리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전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알고 간 것도 아닌데 때마침 진짜 행운처럼 그런 우연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 관광객들한테 엄청 유명한 거리나 그 관광지가 이들의 삶에서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 지금 이거 스피치한 사람이 에밀리 펜커스트라고 되게 유명한 그 프로젝트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트라팔가 스퀘어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여기서 스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혀가서 감옥에서 3개월 정도 복역을 했는데, 그냥 관광객들이 지나간 그 거리가 이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스피치를 하고 감옥에 잡혀가게 만든 거리였다라고 또 저 스스로 다른 의미로 와닿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버킹엄 궁전 되게 유명한데 이 앞에서 이 사진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잡혀가는 장면 중에 하나죠. 네, 에밀리 펜커스트고, 그리고 하이드파크도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최근에 영국 갔었을 때 새벽에 하이드파크 산책했는데 하이드파크를 행진했던 서프레제트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이 이제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경마장에서 죽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하고 죽고 나서 10년 이상 지나서 이제 참정권이 획득이 된 그 어기에 불을 붙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정보가 너무 없고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료가 협소하다라는 걸 그때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그 협소한 자료의 어떤 흔적을 가보자, 나 스스로라도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진짜 작은 사소한 거 발견하면서 혼자 기뻐하는 그런 기행기였는데요. 그 바스라는 곳은 그 제인 오스틴으로도 유명하고 또 여러 영화의 배경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죠. 로맨틱한 그런 느낌의. 근데 제가 바스에 갔을 때 여러 전시관을 돌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우산이 하나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제인 오스틴 센터가 아니라 약간 코스튬 전시하는 전시관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 드레스들 사이에서 갑자기 우산이 있길래 이게 뭐지? 왜 우산이 여기 전시되어 있지? 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알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이분이 메리라는 사람인데, 메리 블레스웨이시라는 사람인데, 바스가 사실은 그 서프레제트들의 본거지이기도 했고, 이분이 사는 집이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참정권 운동하는 사람들의 레스트, 휴식처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저 우산은 이제 가지고 있던 우산 중에 하나였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장에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행선지가 있잖아요. 어딜 가야겠다. 그래서 바스 가기 전에 그 포트레이트 갤러리를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알고 또 나의 행선지에 맞먹는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구나. 그리고 하월스라는 곳은 브론테 자매가 살았던 생가가 있는 곳인데 진짜 황량합니다. 그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박물관, 그 뮤지엄에 가가지고 발견한 것들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이제 브론테 자매가 브뤼셀로 유학을 갔을 때 실제로 쓴 트렁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극장 하나 없는 곳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굉장히 시골인데, 인식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갔다라고 스스로 저를 동일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골을 직접 찾아가 보니까 왜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그런 장치 중에 하나였고, 또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도 제가 once, 한 번은 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브론테 자매 서포터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BBC 프리젠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하월스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그랬듯이 항상 그 지역을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근데 브뤼셀로 떠났던 그 브론테 자매가 결국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향수병을 앓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풍경이, 그러니까 스킨,
안에 스며들면, 너에게 스며들면 거기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브론테 자매가 어떻게 보면 샬롯도 그렇고 에밀리도 그렇고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지금 시점으로는 한계점이 보이기도 한데, 약간 실제로 살았던 장소를 가보고 일상을 살펴보니까 한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름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점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저만의 기행이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여기서 브론테 자매 엄마가 엄마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면 코널주 출신이라고 나와요. 네 번째 줄에. 근데 코널주는 제가 그 다음에 가려고 했거든요. 왜냐, 세인트 아이브스의 버지니아 울프가 맨날 휴양지였다고 해서 거기를 찾을 생각이었는데, 진짜 어떻게 알고 저의 일정을 그대로 따라오는 전시여서 또 혼자 만족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아이브스에 갔었는데요. 왼쪽은 등대 사진인데 등대로라는 작품 유명하죠. 그래서 왜 그런 책을 썼는지 알겠다. 혼자 또 느끼면서 봤는데, 오른쪽은 그 세인트 아이브스에 있는, 그러니까 런던에는 테이트 모던 런던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트 아이브스죠. 테이트 아이브스에 있는데, 여기가 되게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데 딱 아니나 다를까 버지니아 울프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시간들 중에 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념품 숍에 갔더니 또 서프레제트 관련된 책이 있었고, 솔직히 너무 두꺼워서 사지는 못했어요. 다 영어인데다가 제가 읽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것들이 어쨌든 저한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들로 제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제 마음속을 움직이는 순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발화를 했다는 건 제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완성될 이야기 중에, 완성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물론 당연히 이런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뭐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PD면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말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작으로 이어지거나 뭐 그런 방식이면 또 좋긴 하겠지만, 미학적으로 그러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의도하고 결과를 구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너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 뭔가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제작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도를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프로파간다처럼 되기가 쉽고, 특히 장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구축하는 게 제작자로서 생각보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쉽게 제가 프로그램으로 말하겠어요 라고 말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다간 네, 인생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저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실 뭐 여성학 전문가도 아니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단지 이런 쪽으로 마음이 쓰여서 계속 그거를 리마인드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나만이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고, 이것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사실 평화로울 거예요. 조용히 살든 말든 뭔가를 하든 크게 반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100년 전에 참정권 운동을 한 사람들도 자료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데, 그냥 보통 사람의 어떤 상실감이나 일하면서 느끼는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 마저 표현을 할 수가 없다면 보통 여자들의 삶은 누가 기록하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장면은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떨어져 보이는 이 세 가지 것들이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뭐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전혀 새로운 다른 이야기가 탄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노조에서 뭔가를 맡게 된 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프로그램만 제작하면 됐거든요. 물론 그것마저도 너무 신경 쓸 게 많긴 한데,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사규나 단협 이런 거 바꿀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른 채로 욕하기는 너무 쉬운데 제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저도 제 스스로 강제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제 회사 내에서의 위치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세상과 저의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그 부분이 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한번들이 모이면 저는 전혀 다른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복잡하고도 조금 결이 다른 여러 마음들이 모여서 다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낼 고민 중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결정적인 장면이 조만간 스며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해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상이나 영화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장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편집에서도 금방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빨리 보여주고 뭔가 일어나는 게 재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영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버려지는 장면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사랑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김정은 배우가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아닌데 양호 선생님이 나오면서 신발을 가슴에 안고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진짜 맥락 없이. 근데 저는 그런 장면 같은 순간이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도 아니고 아무 이목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끼어들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장면. 버려진 장면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다른 의미로 재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작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의 방향이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 표면 아래의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개떡같이 찍어도 찰떡같이 편집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찍어도 개떡같이 찍어도에 이미 찍혀 있는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웃긴 그런 사진이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다가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도하고 결과를 구분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산업 종사자들도 잘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기획의도 같은 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은 의도라고 써놓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만 몽땅 실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영상의 한정에서 말을 하면 의도는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결과는 만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의도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지 말지는 몰라요. 그 결과는 그 이후에 나타나 봐야 아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혼동하죠. 왜냐? 잘하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하기도 전에 두려워하죠. 저는 그 감정은 어쩔 수 없고 누구나 똑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인 것 같은데 다만 의도와 결과를 구분하지 못하면 너무나 혼돈스러운 나머지 나중에는 자신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내세우지도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꼭 뭔가를 만들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 받아들일 때도 저는 좀 적용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의도는 뭔가를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어 였으면 결과가 어떻든 그건 약간 구분해야죠. 자신의 의도가 훼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 때문에 모든 의도를 다 훼손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 결과에 파묻혀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경우도 좀 봤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여서 이런 태도로 뭔가를 임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한 번은이 쌓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서울 석파정 미술관에서 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일까 사랑일까. 근데 되게 거장들의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그 일기, 그러니까 제작 일지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림을 그리면서도 너무 힘들고 다 외롭고 슬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함에 있어서 두렵다는 감정이 먼저 드는 것은 그것을 너무 사랑하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이라면 결과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드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저런 감정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느끼는 건데, 그러면 우리를 구분하게 만드는 건 대체 뭘까? 그게 저는 의도와 결과를 구분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 태도 때문에 약간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에서 실패를 통해서 다시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들을 해보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 이런 마음 많이 들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서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뭔가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다 시작점인 거고, 또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하기 싫은 일들 중에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찰떡처럼 잘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정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강의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그 제작을 하시면서 네. 그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기회가 오기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나 힘, 매력 이런 거는 뭔지 조금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 작은 장면, 버려지는 장면들도 거기서 뭔가를 캐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카메라를 찍으면 예능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로 찍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다 보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 가능할까?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냥 인생에 있어서의 메타포처럼 제가 인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사실 특히 방송은 여러 대로 막 찍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쓸 수 있는 장면을 캐치하기도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눈에 쉽게 띄어야 되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들 위주로 구성이 되잖아요. 산업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요즘처럼 유튜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떤 미학적인 방식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그런 시각만이 너무 우세한 세상에서 그쪽으로만 모두가 눈을 돌릴 때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여주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슈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다못해 뭐 환경 이슈 같은 것도 요즘 뭐 제너레이션 그린이라고 말이 많이 나긴 하는데, 이게 최신 과학 정보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뭔가 찍고 나면 또 다른 정보가 업데이트 돼서 되게 좀 꺼려하는 주제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저는 그런 시각일 수도 있는데, 꼭 과학 다큐가 아니라 뭐 체험형 버라이어티로 뭐 다른 나라에 사는 두 어린이를 이렇게 바꿔 살아보기를 해본다던가, 뭐 기후 얘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의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돌이켜 봤을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로만 표출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표면 아래에 숨겨진 자기만의 노력이 있을 수 있고, 힘듦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회피하거나 두려워서 마주하기 싫어하고 언급하기 싫어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의미를 재구성해 보면 자기 자신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제 생각으로 제가 촬영도 그런 영상 제작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메타포처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는 네, 기회가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가 주어지는 게 너무나 희소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안 거죠. 근데 오히려 그 무지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달려올 수 있었고,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는 해보고 싶기 때문에 못 놓는 것 같아요. 아직은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고요. 독립영화관을 하면서 제가 독립영화 감독들 많이 만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좋아해서
성취도나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저는 여전히 끌리고 저조차도 아직은 이제 지겨워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또 처음처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손상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아직은 할만하구나. 그리고 정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여전히 계속 저는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